일단은 책부터 다 푸시고 그 다음에 받아가시라고. 이 오늘 할 거 이게 식물 병저항성인데 문단이 거지 같습니다. 1문단이면 1문단만 해야 되는데 1문단에서 좀 넘어가게 문단이 끊겨요. 그러니까 이거 문단 구성을 잘못 해놨어요.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하려면은 요거까지 읽어야 돼. 그럼 여기서 중간에 끊겨.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끊겨서 얘랑 되고 여기서는 또 여기서 중간에 가가지고 여기까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단 정리가 깔끔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읽고 우리가 알아서 끊어줘야 돼. R이라고 했다 해놓고는 그 AVR이 밑에서도 계속 나와. 이 여기서 끝내면 이해가 안 돼. 이 뒤에 있는 밑에 있는 정보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정리가 지저분할 겁니다. 자, 일단은 헤럴드 플루어는 1942년부터 식물이 특정한 병원체에 대해 저항성을 갖게 되는 생리적 기작을 연구하였대요. 그는 당시 유행하였던 유전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식물과 병원체 간의 유전적 상호관계를 밝혀냈는데 이를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이라고 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식물은 자기 유전자와 병원체가 뭐냐면 병균, 바이러스의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병원체에 대한 정확성을 갖게 된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오히려 뭐야? 독감 바이러스를 통해서 독감에 대한 정확성을 갖는 거죠. 사람은 그렇다 치는데 식물도 그렇게 하냐라는 거지.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병원체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즉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런 거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자기 유전자와 병원체 유전 과정에 상호작용을 한대요. 그러면 병원체 입장에서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유전자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병원체 유전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 해킹범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해킹 프로그램. 그러면 이게 둘이 상호작용을 해서 보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병신입니까? 얘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자기 거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라고요. 병원체 입장에서는. 식물의 진화는, 아니면 우리 진화라는 거는 뭐예요? 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전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진화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이제? 플로어는 한 해살이 풀인 아마는 그거예요. 식물 이름이에요. 아마 중에서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품종을 찾아내어 연구하였다. 즉 이제는 얘가 식물이죠. 녹병균이 이제 병원체입니다. 그럼 아까 1문단에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식물 유전자랑 병원체 유전자 간에 상호작용한다 했죠. 그럼 얘도 대충 뭐 하겠어? 얘네 둘이 상호작용해가지고 아마가 뭘 가지고 올 거야? 녹병균에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쭉쭉 가. 이 품종에는 다른 아마에는 없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었고 이 유전자가 없는 아마는 감염되면 그냥 죽어버렸대요. 플루어는 병에 걸려 죽은 아마가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이 없는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래서 병 저항성을 가진 아마와 병 저항성이 없는 아마를 교배해 보았는데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까지는 쓸모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 저항성 가진 애, 저항성 없는 애 둘이 교배했어. 그 다음 낳은 애는 저항성 있어 없어? 있다라는 그런 초보적인 그런 초등학생 같은 그런 논리인데. 그래서 이 잡종 1세대는 모두 뭐야?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요. 이를토기 플루어는 이 유전자가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우성 유전자다. 결국에는 뭐예요? 열성 유전자는 다 뒤졌고 우성 유전자가 선택되었다는 소리죠. 이 병 저항성 유전자를 R이라고 부르다 이제 나온 거예요. R은 병 저항성 유전자. 그 다음으로 플루어는 녹병균의 돌연변이를 일으킨 후 아마가 병 저항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병 저항성을 가지고 있던 아마가, 즉 얘겠죠. 병 저항성을 가지고 있던 아마의 유전자가 R인 거예요. 그럼 녹병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났대요.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감염돼? 돌연변이 일으킨 거니까. 그래서 돌연변이로 조질 수가 있어요. 플루어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녹병균의 아마의 병 저항성을 유도하는 비감염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 유전자의 이름을 AVR이라고 하였다. 즉 AVR은 뭐야? 비감염 유전자입니다. 무슨 비감염 유전자? 녹병균의 아마의 병 저항성을 유도한다.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녹병균의 아마의 병 저항성, 그러니까 AVR이 있으면은 이거예요.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돌연변이 시켰잖아요. 돌연변이 시킨 거는 이제 어때요? 아마 입장에서 이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니까 감염됐다고. 그러면 원래 R이라는 애는 뭐예요? AVR을 막아주는 애였죠. 그래서 녹병균의 아마의 병 저항성을 유도하는 비감염 유전자가 AVR. 정리를 하면은 R하고 AVR이 있으면요 감염이 돼 안 돼? 감염이 안 돼요. 근데요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요 감염됩니다. 모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얘는 AVR은 돌연변이 전이에요. 돌연변이
전에 유전자가 AVR이라고. 근데 돌연변이를 했다라는 소리는 이게 없다는 소리죠. 이것도 써줄게요. 그러면은 아마에 있는 게 뭐예요? 아마에 있는 게 병저항성 유전자죠. 이거고요. 병균에 아마의 병저항성을 유도하는 비감염 유전자 있죠. 그러면 얘는 이거예요. 늑병균 AVR이 그렇죠. 늑병균이 AVR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스포인데 이거 뒤까지 읽어야 좀 알거든요. 어디 갔어요 이거?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가면 이해가 더 쉬워요. 이거는 뭐냐? 감염시킬 무기예요. 근데 R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R이라는 게 원래는 없는 거야. 새로 생긴 거예요. AVR이 그 병원체예요? 네. 늑병균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이 AVR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식물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염시키려고 이걸 들고 가니까 식물 입장에서 뭐야? 경보기가 울리는 거죠. AVR이다. 이러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막아. 그걸 병 저항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병에 저항한다고. 둘 중 하나가 없을 때 그렇죠. 둘 중 하나가 없으면요. 감염이 안 일어나죠. 둘 중 하나가 없으면 가면 된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은 아니 없으면은 감염 일어나는 거고 둘이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AVR이 없으면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아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뒤까지 읽어야 돼요. 이걸 알려면 이 뒤까지 읽어야 돼. 그러면요 비감염. 말 그대로 비감염.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중에 녹병 중에 병 저항성을 유도하는 병 저항성을 유도한다고 했죠. 그럼 그냥 들어가서 그러니까 감염을 안 시키게 하는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무기죠. 근데 결국에는 이 AVR이 R하고 만나면 감염 다 안 돼. 그러니까 비감염을 유도하는. 근데 이게 원래 AVR이 그게 용도가 아니에요. 원래 AVR은 무기예요. 식물이 이제 AVR에 인지해버린 거예요.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이 족같다고 내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그냥 결과부터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원래 무기였는데 그냥 식물이 지나 그게 이제 여기입니다. 비감염 유전자처럼 오히려 약간 식물한테 좋은 작용이 되었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게 여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단 구조를 거지같이 짜놔서 그래요. 이상하게 짜놨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다시 보면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일단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래서 봐봐. 아마가 녹병국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R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것도 그냥 밑줄 쳐 그럼. 근데 동시에 녹병균에도 R이 대응하는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야? R만 있어서는 또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없으면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요 AVR이 없고 R만 이따가 일단은 읽고 뒤에 나와요? 계속 나와요. 아마나 녹병균 둘 중 하나라도 해당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녹병균을 만난 아마는 죽게 된다라고요. 결국 뭐야? 둘 중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이래요. 즉 여기 나온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이다. 그러니까 웃긴 게 문단을 여기서 나눴어야지. 얘는 위에 1문단에 붙어 있어야지. 됐어요? 그러나 녹병균의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뭐가 문제예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왜? 병원체는 식물을 감염시켜야 자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식물에 감염들을 높여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AVR을 지가 버려야죠. AVR을 가지고 있으면 식물이 감염돼 안 돼? 근데 왜 세균이라는 애는 AVR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웃기잖아.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뒤에 자, 이걸 어떻게 할까? 병원체 입장에서 볼게요. 병원체 입장에서 보면은 목적이 뭐야? 식물 감염시켜서 자신이 증식해야 되죠. 이게 병원체 입장에서의 목적이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고.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거를 왜 가지고 있냐고. 이게 문제점이라고 지금. 그래서 진화의 관점에선 말이 안 돼. 이런 결과예요. 그게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이게 여기까지.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해됐어요? 그럼 니네가 봤을 때 이거 왜 이러는 거 같냐? 병원체가 바보냐고. 바이러스들이 멍청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바이러스들은 감염을 못 시키잖아.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문제점은요, 뭐냐면 여기선 얘기가 안 나왔는데, 자 봐봐. 근데 다른 사례에서 확인이 됐대요? 아마만 그렇대요? 식물과 병원체의 다른 관계에서도 확인되고 이 현상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져. 이 이해폭을 땡 얘기를 안 했다고. 이해. 어떤 이해냐? 식물이 병원체의 AVR을 인식하고 진화한다는 그 이해폭을 가지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이 문제점은 왜 얘기한 거야? 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얘기한 거야? 식물이 AVR을 인지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 사람들이. 네? 다시. 자, 식물이 병장성을 돕는 AVR 있죠? 이거 누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왜 안 돼요? 병원체 입장에서 그거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병원체 입장에서는 얘를 감염시켜야 되는데 감염을 못 시키게 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왜 이런 게 나왔었냐? 사실은 뭐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AVR은 감염시킬 무기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누가 인식한 거야? 식물이. 그렇죠. 식물이 인식하고 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때는. 식물이 얘를 인식하고 이거를 막기 위한 탐지 장치를 만들어낸다는 쪽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진화한 거죠, 거기에 맞춰서. 병원체가 병원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계속 발전. 그게 이제 밑에 문단인데 읽어보시면 그러면은 AVR이 감염시킬 무기라기보다는 침투하는 무기인 거예요? 그게 그거죠. 침투시켜서 감염시키는 거니까. 침투 목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AVR이. 응? 뭔 소리야, 갑자기? 저 이해 새로 쓰신 내용이 밑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대한 밑에 내용인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유전자는 원래 뭐냐고. 식물의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침투하기 위해 존재하는 무기였다고요. 침투해서 어떻게 하려고? 감염시키려고. 근데 이거를 이제 누가 인식한 거예요? 식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겁니다. 식물이. 그래서 이 이해 폭이 요 밑에 거, 이거 빨간색. 그래서 이 문제점은 저 빨간색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바이러스가 멍청한 게 아니라 뭐더라? 식물이 똑똑한 거였다. 전쟁할 때 수석기 던지는 중에 야광문 써가지고 그거 알아본다 소리. 그냥 이제 대응 방법을 발견한 겁니다. 식물이. 상대방의 무기를 간파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게 뭐래요? 무슨 이론이래요? 지그재그 이론이죠? 왜냐면 지그재그를 눕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아이씨.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 자, 병저항성. 식물이 막죠? 근데 갑자기 어떻게 이제 바이러스가 진화해? 병 걸리죠? 그럼 다시 또 알 만들어내? 병 저항? 그럼 또 바이러스가 진화해? 식물이 진화해? 바이러스 진화해? 식물이 진화해? 바이러스 진화해?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제프리 댕글이라는 애가 이 지그재그 이론을 했는데, 자, 가로축은 뭐예요? 시간을. 세로축은 저항성을. 그래서 이 지랄이라고. 그림 못 그렸어요. 아니, 이 그림을. 뭐, 어쨌든, 이해만 하면 됩니다. 네? 와, 지금요? 너 갔다 와서 이해 못 할 거잖아요. 참아야죠. 5살짜리도 그건 알 거예요. 더 참어. 이왕 20분 참은 거. 10분 더 참으면 돼. 못 사겠으면 저기 종이컵 있네. 인격 보존적이야. 야, 원래 급하면 인격이고 나발이고 없어지는 거야. 아직은 인격이 남아있는 걸 보니까 덜 급한 겁니다. 진짜 급했으면은 인격을 말살시켰죠. 그치. 아직은 네가 이성이 있는 거야. 병저항성이라고 써요. 병저항성, 예, 식물의 병저항성입니다. 어차피 병에 저항하는 거 식물밖에 없잖아요, 여기. 뭐라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자, 이거를 좀 더 확대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자, 좀 그려줄게요, 다시. 아니, 야, 위에 그리지 말고 이걸 그려. 그냥. 그니까. 1차 방어, 그 다음에 방어 뚜름. 그래서. 쌤, 저 확대한 게 지그재그 부분에서 아예 기다려. 아직 쓰지 마, 그러면은. 기다려. 이렇게 됐다가 다시 올라가요. 1차 방어. 그 다음에 일단 쓰고 읽어줄게요. 그럼 2차 방어. 그 다음에 막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냥 대충 이 정도 느낌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병원체, 적응, 요거는 재적응. 빨리 쓰고 설명을 할 거예요. 저거 장어? 방어? 방어. 안 보인다. 쌤 그럼 위에 그린 건 어떻게 돼요? 그게 이거예요. 그럼 그냥 거기에다 덧 그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일단은 1차 방어에 그러면서 병장성 제일 높아져. 그게 어디야? 문제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써놨어, 이 미친놈들이. 이거 굳이 말글로요? 그러니까 지금 1차 방어 체계에서는 뭐 해요? 뭐가 일어나는 거야? 독성 방어물질, 페놀계, 테르펜계, 알칼로이드계, 그리고 카페인이나 캡사이신이 바로 알칼로이드계 방어물질이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저거 최종 방어 밑에 알루전 발동. 그래서 이게 개빡치는 게 이렇게 다 정리해야 돼. 그리고 외워야 돼. 좋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1차 방어 때는 뭐예요? 독성 방어물질 생성하죠. 지문 읽으면 돼요, 그대로. 지문 읽고 너가 그냥 거기다가 써놓으면 돼요. 테르핀 안 보이면 지문 읽어. 독성
안 보이면 지문 읽어요. 이거는 지문에 써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문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병원체 적음, 병원체 재적음. 그래서 이제 알칼로이드계에 뭐가 있대? 카페인하고 캡사이신 있다고. 그럼 뭐 카페인이랑 캡사이신 이거 뭐 우리 죽으라고 만들었어? 아니라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있죠. 그거를 처먹고 있는 거죠 우리. 방어체계인데 맛있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상관없지. 근데 문제는 그거에 어떻게 돼요? 병원체가 적응해서 뚫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뚫렸으니까 병장성 낮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1차 방어보다 더 강력한 어떤 방어? 2차 방어체계. 그게 여기죠. 2차 방어체계는 어떻게 돼요?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 및 파이토알렉신 분비라고 되어 있죠. 네, 1차 방어가 구체적으로 요거라고. 근데 그거는 여길 볼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거기 줄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야? 2차 방어는 또 어떻게 얘기하면 좋아요? 2차 방어에는 뭐 해? 뭘 몰라요. 야, 여기 써 있잖아요. 병원체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 및 파이토알렉신을 분비한대죠. 그래서 뭐야? 각종 효소 및 파이토알렉신으로 대응. 그래서 2차 방어 때는 다시 높아지죠. 또 어떻게 여기에 또 이 미친놈이 또 재적응해요. 이 병균도 대단해. 그래서 또 병자세 높아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병자세 높아지지만 옆으로 누인 세 번째 꼭지점이 이렇게 된다. 일부 병원체에서는 식물의 2차 방어체계마저 뚫고 와. 이때 작용한 것이 바로 병원체 AV야. 여기까지 왔어. 왜? 이때 뭐야? 이때 작용한대요. 이때 뭐야? 병원체 재적응. 여기서 뭐가 나온다? 이때 AVR 단백질 발현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차 방어가 무너진 거죠. 재적응기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종 방어 때는 뭐야? 이제 안 되겠다. R 유전자 발동시켜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1차 방어, 2차 방어면서 식물이 어떻게 한 거야? 알아낸 거지. 아씨, 이거 막아야겠네.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은 막아야 될 걸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R 유전자라고. 그 1차 독성 방어 물질 생성하는 걸 적용하는. 그렇죠. 이거를 뚫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성 방어 물질을 뚫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는 세포벽 분해하는 새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 뚫었어요. 누가? AVR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결국 AVR을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R 유전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머나. 여기선 치나봐요. 여기저기 시비를. 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 최종 방어로 다시 높아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거 있죠? 여기 몇 분단이야 이거 씨. 3분단, 4분단? 3분단 그냥 요 그림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체 죽이려고 이거 만든 거라고. 아 근데 이거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이거 세포벽 분해라고 하면 또 니들 또 지랄할 것 같은데. 왜냐면 보시면은 분해하는 효소랑 항생물질이에요. 항생물질은 뭐예요? 항생제. 항생제가 뭐야? 그래서 얘는 항생물질. 얘는 그러니까 얘 세포벽. 병원체 죽이기 위함. 그래서 얘는 세포벽 파괴. 그래서 세포벽을 파괴하기 위한 효소를 내뿜던가 항생물질인 파이토알렉신을 내뿜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요. 네. A 발인 단백질로 써야 돼요. 단백질 발인으로 써야 돼요. AVR 단백질 발현. 왜냐면 이게 하나의 이름이야. AVR 유전자가 발현한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단백질이잖아요. 유전자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고 유전자가 단백질을 읽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같은 말이에요. 리보솜이 그 단백질 읽어가지고 유전자인 거예요. 생명 번역하는 됐죠? 근데 히스톤 단백질 그래서 이제 지그재그 이론의 특징 닥쳐. 지그재그 이론의 특징은 우선 각 단계를 거치면서 식물의 방어체계 점점 더 어떻게 된대? 강해진대. 안돼. 그 뭐예요? 식물은 어떻게 된다? 방어체계 지날수록 강해짐. 병원체는 어떻게 해요? 그걸 뚫고 강해짐. 그래서 보이는 식물이지만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방어체계를 지니고 있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 감염시키는 병원체는 진화적으로 출현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식물과 병원체는 서로에 대해 방어와 공격을 하면서 진화해 왔다. 이것을 뭐라고 한대요? 식물과 병원체의 공진화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야? 서로 이게 공진화래요. 그러겠죠. 효소는 세포벽 파괴에 쓰이고 세포벽 파이토알렉신은 항생물질이고 저기 항생물질이었어요? 거기 지문에 써있잖아. 지문을 봐. 있다. 일단 이거 10분 쉬었다가 뒤에 합시다. 교과서 지문이라서 진짜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내용 정리만 잘 하면은 된다. 엄마가 밤에 고양이를 왜 태우네? 마녀 이야기 하잖아. 그럴 수도 있다고. 아직 동심이 있는. 역사상 특이한 현상들 많지만 마녀 사냥만큼 이해하기 힘든 현상도 드물 것이다. 이 세상에 악마와 내통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음모를 뻗고 있다. 이웃집 아줌마 밤에 고양이, 관악산의 마녀 모임. 그럼 믿을 수 있냐? 그런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악마적인 세력이 존재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종교재판소 설치해서 마녀들을 소탕하는 운동을 벌였다. 현재
개략적인 추산으로는 15세기 말부터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마녀로 판정을 받고 처형당한 사람이 약 10만 명이래요. 마녀는 뭐 할 수 있어요? 빗자루 더 날아다니는 불에 탈 수 있습니다. 마녀는 불에 탈 수 있어요. 뭘로 판정을 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녀 상징에게 솔직히 그런 게 왜 있었을까? 아, 그게 진짜로 마녀라고 해서 죽인 걸까? 라는 느낌인 거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띠껍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마녀니? 마녀냐? 마녀야? 너 마녀야? I'm a witch. 넌 비치. Yes, I'm a bitch. 근데 이게 논리가 웃긴 게 마녀는 불에 탄다 안 탄다? 안 한다. 안 타. 그래서 얘를 일단 불에 태워보자. 해볼래? 너 마녀야? I'm a bitch. 그냥 태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런 웃긴 그런 얘기? 뭐 진짜 뭐 순결한 처녀면은 불에 안 타고 마녀면 탈 것이다. 그래서 얘를 태워. 그건 무조건 타겠죠. 근데 왜 여자만 마녀가 돼요? 그쵸? 왜 만하면 없냐라는 거지. 그래서 아니 난 진심. 그것도 얘기해 줄 거예요 밑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자 1문단 뭐래요? 첫 번째는 그 밑에 있잖아요. 그건 옆에 쓸 때 많잖아요. 설치해서 어떻게 했다? 마녀 소탕 운동을. 그리고 몇 세기 말? 15세기인데요. 수백 년 동안 몇만 명? 결국에는 뭐랑 하면 그거다. 여기를 보면 좀 안 돼. 읽으면서 하세요. 여기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서 들어. 사실 마술이나 마법의 개념은 과거 여러 사회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힘의 존재를 악마와 연관지어 이해하였는데 이는 유럽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다. 마녀 집회 현상에 관해 전문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대요. 어떤 연구자들은 여자들이 밤에 집회를 연 것은 사실이고 또 그들이 어떤 특정한 믿음 체계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본대요. 하지만 그게 악마 숭배하고는 거리가 멀고 고대로부터 은밀히 전해 내려오는 다산 숭배, 말하자면 농업적인 의식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이 지독한 오해를 사고 억울하게 희생당하긴 했지만 마녀라고 오해받을 만한 어떤 역사적인 내용이 실제 했다는 견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일단은 당시에 악마와 내통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당시 뭐의 위협이 돼? 사회의 위협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견해가 하나 나왔어요. 여성 집회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그게 진짜 악마였어? 그렇죠. 오해로 죽였다 라는 설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요 이와 달리 어떤 연구자들은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순전히 조작된 내용이다. 신학자, 종교 재판관, 정부 당국자들이 그들을 읽은 종교 서적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정형화된 개념을 만들어서 그걸로 무고한 사람들을 올갑했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마녀 집회는 온전히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뭐야? 음모론이죠. 이거는 조작됐다. 왜?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하게 희생을 시켰다는 소리예요. 왜? 악마가 있고 마녀가 있어야 누가 있어요? 신이 있고 그래야만 나를 따르는 포교인이 많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음모론. 그리고 두 견해의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누구? 이렇게 주장한다. 우선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이교 전통이 있었고 이것을 권력 당국이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개념을 조작하여 일반 민중들을 공격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의 설이 있죠 지금? 마녀의 개념에 대한 기원과 논쟁. 왜? 세 가지가 치고받고 싸워요. 첫 번째는 무슨 설이라고 할래요? 여성 집회가 실제 있었다니까 실제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오해설이라고 해도 됩니다. 억가? 뭐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주세요. 왜? 여기선 얘기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성 집회 있었다 없었다? 실제 있었다. 근데 있었지만 뭐더라? 악마 숭배는 아니다. 악마 숭배가 아닌 농업과 다산의식이었다. 다산이 뭔지 아시죠? 마늘 다자에다가 산 애를 펑펑 낳는 거. 근데 뭐야? 왜 죽었어? 오해받아 희생됐다. 악마 집회로 오해받아 희생을 당했다라는 게 이 실제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할래요? 조작설로 합시다. 조작설. 이거를 가지고 뭐 했다? 그 다음에 산문단. 아니 어차피 쓰고 비켜줄 거예요. 중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 중간설. 어떻다? 예전에 있었던 이교 전통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했다? 당국이 받아들였대요. 권력자의 조작이 붙어서 이걸 통해서 뭐 했다? 민중 공격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합쳐보면 어떻게 된대요?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다 합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어느 한순간에 마녀 같은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랜 기간 하나하나 정형화되어 갔고 실제 마녀가 존재할 리는 없으므로 권력 당국이 가공의 개념을 만들어서 어이없는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요약된다. 말하자면 마녀 개념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죄인 만들고 재판관이 확인했다고 사실들을 한 번 더 가지면서 마녀 개념을 만들어가는 악순환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거 뭐야? 오랜 시간 정형화되었고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권력이. 근데 여기서 권력이 누구예요? 종교도 포함이죠? 권력 정착 정부와 종교. 저기 거의 뭐 눈이 지금 정부와 종교. 가공 개념. 가공. 개념을 가공하여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냥 빨간색 줄이 저거 전체 네, 이거 다 실제설, 조작설, 종간설 다 합쳐서. 뭔 말이에요? 개념을 가공하여 만들었다. 만든 개념이란 거죠, 마녀라는 거는. 있는 개념이 아니야. 가공된 거야. 오랜 시간 동안. 정부 사람들이 만들어서. 다 썼어요?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먼저 마녀 사냥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차근차근 살펴본 다음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마녀 사냥이 언제 일어났냐고요. 흔히 마녀 사냥을 언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5세기래 여기 그렇죠. 이미 우리 앞에서 썼잖아. 15세기 뭐 그때부터 수백 년간 죽었다며. 근데 사실은 언제래? 근대 초래요. 근대. 마녀 사냥이 가장 극성을 부렸던 시점은 1590년대이며 그 후 1630년대와 1660년대에 다시 정점에 올랐다. 마녀 다시 말해 근대 유럽에서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오히려 신기하게도 중세가 아니래요. 우리는 근데 중세 마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마녀네. 그 다음에 뭐예요? 언제? 극성이 부렸던 시점. 마녀 극성기는 언제예요? 1590. 우린 이때 한글 이때 임진왜란 터졌네. 이렇게 세 군데에서 극심했대요. 근데 다시 말해 언제? 계몽. 여성의 시대 때. 여성의 시대가 있었던 적이 있어. 몰라? 죄송. 어머. 쌤 여자가 그렇게 좋으세요? 왜냐면 이따가 페미니즘도 나와서 페미니즘도 나와요. 그래서 계몽 이성의 시대에 근데 유럽에서 일어나. 그렇다면 누가 희생되었죠? 희생자들은 대개 그럼 넌 아니야. 여성, 빈민, 노인으로 악마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여긴 부류들이었다. 가장 전형적인 인물형은 가난한 차진홍의 부인, 특히 과부로서 50에서 70세 연령대이며 성질이 사나운 할머니이다.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마녀상행의 광풍이 불었던 지역에서 해도 돼요? 희생자들을 보면 흔히 몇 퍼센트 이상? 70%에서 90% 이상이 다 여성이었대요. 사실 지금까지 통례대로 마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남성 희생자도 있었다는 점을 놓고 볼 때는 잘못된 거지만 그만큼 여성이 더 압도적으로 많았고 왜 여성이 더 크게 희생을 치렀냐? 설명 못하죠. 왜? 그때 산 게 아니라서. 하지만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이거 다 가부장제 사회다. 가부장제 질서가 더욱 굳건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공격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희생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이성시대 근대 에서 일어남. 자, 희생자는 뭐야? 대부분 누구? 성격이 70대야?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전체의 7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됐다? 가난한 과부 또는 할머니가 많이 차지를 했고 공통점은 빈민이나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 근데 이거는 밑에까지 해야 되는데 미리 쓸게요. 권력자도 예외 아니에요. 왜냐면 좀 밑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부자들과 권력자들보다 힘없는 빈민들이 더 많이 희생들이라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권력자들이라고 항상 무사한 거 아니라고 뒤에 나옵니다. 멀쩡한 사람 마녀로 몰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문도 때렸는데 고문에 못 이겨 공범들이 이름을 부를 때는 사회의 최상부층 시민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그거는 예외가 일단은 읽어볼게요. 실제로 1611년에 독일의 엘방엔에서 70세 여인이 고문받으면서 사회의 상층 인사들까지 공범자로 거명하였다. 고문이 시작되면 누구라도 안심할 수 없었다. 겁에 질린 사람들 가운데는 질의 자기가 마법을 부렸다고 자숙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성직자들도 마녀 사냥으로 희생되었고 심지어 어떤 판사는 자기 부인이 마녀로 몰리자 거칠게 항의했지만 자신도 고문에 못 이겨서 죄를 고백하고 처형당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력자도 예외 없어요. 누구까지? 고문으로
누구까지? 상층부까지 연루시키고요. 그 다음에 성직자랑 판사도 얘는 아니다. 연루되었다고. 근데 이거를 요거 있죠. 여기 대부분 여성 비민론이 사회적 약자 있죠. 이 부분은 따로 치고 뭐라고요? 페미니즘 해석을 아까 붙였죠? 페미니즘 해석은 뭐야? 왜 여성이 이렇게 많아? 또 가난한 여성이 하필이면 이거보다 가부장제 강화 강부자 말고 가부장. 그래서 여기서 해석하기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따지고 봤더니 딱히 그런 것도 아니던데. 근데 공범자가 왕범자로 지목하면 가부장제 왕은 안 되고. 그럼 오히려 그냥 왕이 그 새끼 미친놈 아니야? 죽여 이러지 않았을까? 왕은 터치를 못하죠. 하지만 왕을 터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유럽에서는 왕보다 높은 게 교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바티칸을 점령한 사람이 그 교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 다 했어요? 넘어가도 돼요? 쟁일 되네. 그러면 이 일은 왜 일어났냐? 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 눈으로 보면 그냥 광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고 끝날 일은 아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로 미친 새끼들이라서 집단으로 광포한 짓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죠. 왜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다 그럴 거야? 10만 명이나 죽을 정도로? 마녀사냥을 주도했던 인물은 그 사회의 지도자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은 위험한 존재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다시 말해 그 시대 그 사회 관점에서 보면 마녀사냥은 광기가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으로 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또 두 개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뭐예요? 광기설로 명명을 할 수가 있죠. 광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광기로 둔갑한? 그렇죠. 합리적인 것. 당시에는 그 광기가 오히려 합리적이었던 거예요. 왜? 족같잖아. 근데 죽일 구실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마녀다. 그럼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합리적이었다는 거지. 왜? 마녀니까 죽여야죠. 그거를 지도자가 자신의 눈의 가시를 씌우는 방식으로 썼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단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설명, 해석, 평가해야 한다. 먼저 마녀상에 관한 기존 설명들을 보자. 흉년, 전쟁, 전염병과 같은 재난이 심해졌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마녀 재판이 벌어졌으리라는 설명이 있대요. 1590년대에 아까 많이 태어났다고 했죠. 많이 이거 했었는데 왜? 기근과 전염병이 심했던 때가 마녀 재판의 극성기였고, 또 많은 마녀가 전염병을 일으켰다는 고소를 받은 점으로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에도 마녀사냥이 많은 걸 봤을 때는 완전한 설명은 못 된다. 두 번째 설명은 뭐예요? 마녀 사냥을 왜 했다? 재난 극복을 위해서. 아니면 재난의 위기. 왜냐면은 그런 재난이 오면은 바로 누구에게 화살이 갑니까? 왕이 가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를 돌리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그런 어떤 불만 같은 거로 돌리기 위해서 마녀 재판을 행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게 완벽해? 그건 또 아니래. 마녀 재판이 물론 나쁜 일이지만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했다는 설명도 있대요. 마을에서 같이 지내기 잣 같은 애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맨날 해. 근데 맨날 도와줄 순 없어. 그렇다고 안 해주자니 어때? 조금 미안해. 그래서 어떻게 그냥 죽여. 그래서 마녀사냥은 사람들의 죄책감이 기형적으로 발동해서 이런 사람을 아예 제거하는 결과라는 거죠. 깨서 우리도 있어요? 꽤 있죠. 꽤 있어요? 꽤 있죠. 그래서 마녀상은 배운 자들의 덤터기 씌우기다. 여기요? 그 불쌍한 애들. 불쌍한 애들 제거한대요. 또 마녀사냥이 하여튼 어떤 기능을 맡았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고려해볼 가치가 있대. 그 밖에도 또 뭐야? 돈 뺏기 위해 라는 설명이 있지만 대부분 부정되었다. 그러면 지금 지문에 나온 거 총 몇 가지예요? 5가지. 왜요? 7가지. 왜요? 아니 미친 새끼들아. 이거 하나 광포한 짓. 근데 그게 합리적인 거. 광포한 게 합리적이었다.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자연재해 그 불만 마녀로 돌린다. 둘. 그 다음에 예리 같은 애, 도열 같은 애. 야 도와주느니 그냥 없애자. 셋. 그 다음에 쟤 돈 많냐? 재산 뺏기대. 틀렸네. 그래서 그걸 못 찾으면 어떡해. 정리합시다. 그래서 해석 및 설명이에요. 정이요. 재산이 없으면 너가 누군가 죽이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는 뭐야? 광기설로 합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다? 지금 보면 비이성적이죠. 근데 당시에는 당시에는 어떻다? 사회를 지키는 합리적 행위였다. 두 번째는요, 재난 반응설. 재난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거 어때? 흔히나 전염병 심할 때 등장해요. 그러면 어떤 해석을 해? 이것 때문에 마녀를 조져놨구나 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또 그게 아닐 때도 발생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재산 변운설이요? 변홍사요? 반응설인가? 공동체에 어떤 기능을 했다라고 해서 공동체 기능이 됐대요. 공동체 기능설. 그래서 뭐야? 부담되는 사람 제거. 그냥 죽여. 왜?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 내 마음. 죄책감 해소가능. 그냥 해도 도와달라는데 못 도와주니까 어때? 계속 도와달라는데 못 도와주니까 되게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아예 치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나왔어? 뒤틀린 죄책감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뭐야 이게? 여기 나오죠? 왜? 배운 사람들의 덤터기 씌우겠다는 식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대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설명이 완벽하지 않다. 뭐 네 번째는 뭐다? 재산 차지. 뭐 이거는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 부정되었대. 그러니까 확실해? 마녀라는 게 아직 모른다라는 거죠. 도대체 확실하지는 않아. 이런 것들만 있을 뿐이야. 타인의 재산 빼앗. 이런 것도 하나의 하나의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해만 하면 돼요. 뭐 설마 서술형이 그렇게 쓸 거 아니잖아요. 돈 뜯기, 삥 뜯기. 근데 허용다발하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뭐래요, 이거? 지금까지 말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마녀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시도해보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중세적 배경을 가졌지만 본질적으로는 근대적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되고요. 근대로 들어오면서 일반 민중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에너지를 띠게 된다. 다스리는 자 입장에서는 이들을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질서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질서를 부과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한다는 것을 뜻한다. 근대의 권력, 당국, 곧 국가와 종교는 그들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제거하고 모든 국민들의 복종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국가는 종교로부터 이념을 빌리고 종교는 국가로부터 힘을 얻는다. 한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고마저도 함께 해야 한다. 모두 같은 종교를 믿어야 하며 종교의 신앙을 받은 국왕을 잘 따라야 된다. 근대 국가는 균질한 영혼들이 국가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했고 이것이 마녀사냥이 결과적으로 행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얘기를 해보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마녀사냥이라는 거는 왜 일어났다고 봅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누구의 힘이 커졌대요? 사람들, 백성들의 힘이 커졌다는 거예요. 민중들의 힘이 커졌어.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 힘이 커졌는데 이거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야. 억눌러야죠. 그 억누르기 위한 수단이 뭐였다? 마녀사냥이었다. 그래서 역사적인 평가로는 이거 말고 뒤에 한 문단 더 있지 않나? 네. 일단은 역사적 평가로 내리면 뭐예요? 본질은 뭐다? 근대다. 근대의 국가와 종교는 무엇을 원했어요? 권력의 질서를 강화하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했어요? 국민을. 여기서 얘기하는 균질한 영혼이 뭐냐면은 모두가 똑같게, 모두가 똑같이 균질한 영혼으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누구 하나가 모나게 안 나는 거지. 말 안 들어. 아, 나는 안 해. 이런 애가 없게. 말 잘 듣게. 그래서 종 확립 수단으로 마녀 사냥을 활용했다. 인간의 지성은 갈수록 발달하고 사회는 더욱 문명화 되는 것일까? 만일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을 것이며 비참한 탄압과 야만적인 전쟁 같은 것은 아예 없을 것이다. 마녀 사냥과 같은 현상을 보노라면 우리 마음속에 집단 광기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마녀 사냥은 그 모습 그대로 근대 초 유럽의 특이한 현상이지만 유사한 현상은 언제나 있었다.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 그것은 히틀러에게는 유대인, 파시스트들에겐 공산주의였다. 때로 권력은 일부러 그런 위험 세력을 조작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 한다. 그런 조작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내면에 마녀 사냥식의 충동이 잠재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는 뭐예요? 마녀 사냥이라는 거는 가상의 적을 만든다는 소리죠. 의미.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집단 광기는 언제나 잠재, 언제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뭐가 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 탄압했고, 유대인, 그 다음에 파시스트, 이탈리아죠. 얘는 우월성을 강조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다는 그런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탄압했대요.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권력 위협 세력을 조작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민중을 선동해요. 됐나요? 왜요? 10분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원자란 이제 뭐니에요?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원자에 관해 연구해왔다. 누구?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은 아주 작고 단단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고 이 알갱이를 뭐라 불렀대요? 원자라고 불렀대요. 이게 언제? 고대부터 이걸 알았던 거지. 시간이 지난 후 19세기에 돌턴은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들이 모여 이루어져 있다는 근대 원자설을 주장하면서 데모크리토스가 말한 원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대요. 그러다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원자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의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원자를 설명하기 위한 원자 모형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원자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아 이름 개 어려워. 데모크리토스야 씨. 데모크리토스 나사들이랑 같이. 얘는 언제야? 고대죠? 네. 고대 뭐래? 물질을 돌톤이 아니지. 아직 나올 때가 아니지. 돌톤 맞네? 수특 이전. 수특은 보어죠. 얘는 보어까지. 수특은 보어부터. 일단 써. 어차피 이거 한 번에 슈레딩거 같이 쓸 거예요. 그렇다면 원자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원자에 관해 연구해 왔다. 그리스 철학, 아니 뭐야 이거 했잖아. 어디 갔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 중 가장 먼저 실체가 밝혀진 것을 뭐라고 해요? 질량이 가장 작은 전자. 전자가 먼저 발견됐대요. 전자가 가장 먼저 발견된 데는 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력에 의해 강하게 속박되어 있어서 실험적으로 측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1897년 톰슨은 음전하를 가진 전자를 발견했다. 그런데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속에는 양전하를 가진 물질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했대요. 왜? 음전하가 있고 양전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안 도망가지. 그러니까 이게 갇혀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원자의 구성 요소이면서 양전하를 가진 존재는 아직 발견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톰슨은 뭐야? 마치 쿠키 속에 박힌 건포도처럼 원자 내부에 구름처럼 퍼져 있는 양전하 속에 음전하를 띤 전자들이 박혀 있다는 원자 모형을 주장하였대요. 그래서 지금 톰슨이 뭘 몰라요? 전자는 알아냈어. 근데 뭘 몰라 아직? 원자 핵을 몰라. 그러니까 이 원자는 알아. 근데 이게 음전하야. 음전한데 플러스는 어디 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다? 음전하가 원자에 박혀 있는 그런 묘상한 모형. 이 보시면은 이렇게 생겨먹었다고요. 그래서 근데 왜 얘네가 박혀 있어? 여기 어딘가에 양전하를 가진 애들이 있겠지. 그래서 이 음전하가 안 빠져나가고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누구? 일단은 톰슨. 톰슨이 언제 발명했어요? 언제 발견했어요? 1897년 아닙니까?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자란 뭐다? 원자는 양전하 덩어리에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건포도 어쩌고 저쩌고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예요 이제?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는 방사능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 알파선을 이용해 톰슨의 원자 모형을 검증했다. 그는 금으로 된 얇은 막에 알파선을 충돌시켰대요. 알파선은 전자보다 8000배나 무거우므로 톰슨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알파선이 전자와 충돌하더라도 거의 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러더퍼드는 예상했대요. 그러나 실험 결과는 예상과 많이 달랐다. 알파선은 휘어지지 않고 직진했지만 몇 개는 전자와 충돌했다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각도로 휘어져 나왔답니다. 그는 알파선이 큰 각도로 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자 속의 양전하가 아주 작은 부피 속에 모여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양전하가 원자 내부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 핵이라고 하는 중심부에 뭉쳐있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실험에서 실제로 원자 핵이 존재하고 이것이 원자 지름의 약 10만 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지름 10-15제곱미터인 핵이 지름 10-10m의 전자구름 속에 박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종합운동장 가운데 모래 하나를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러더퍼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3. 러더퍼드의 실험과 뭘 발견했어요? 이번엔 원자 핵을 알아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실험을 했어요? 금박 실험을 했습니다. 금박 실험. 알파선을. 근데 왜? 이게 전자보다 8000배나 무겁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할 거다. 그냥 무시하고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 오히려 휘더라. 그래서 예상은 전자와 충돌 효과가 미미하여 거의 직진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디였어요? 졸라 휘더라. 금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고 갔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게 플러스가 그냥 이 정도로 세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지. 근데 뭐야 대부분 직진했지만 아이고. 근데 이렇게 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양전하가 존내 모여 있어야 된다고. 어느 한 곳에 한 지점에 존내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여 있다. 그리고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그리고 원자의 지름은 10. 그래서 이런 원자 모양.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왜냐면 전자가 어떤 특정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지 좆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은 뭐예요? 이렇게 특정 궤도를 도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러더퍼드는 뭐예요? 특정 궤도가 아닙니다. 지 맘대로예요. 지 맘대로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까인 포인트입니다. 이거 했어.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전자들이 지 맘대로 돌아다녀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야? 원자라는 게 어떻게 유지가 돼? 안정성이 없잖아 라고 이제 까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러더포드 모형은 이제 어떻게 됐대? 새로운 원자 모형 가정하기 시작했다. 양전하가 원자 중심부의 조건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면 음전하들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라는 건데, 만약 전자들이 톰슨 원자 모형처럼 이곳저곳에 분포가 되어 있다면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전기력 때문에 원자핵 쪽으로 이동할 것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럼 원자들은 쪼그라들 텐데 얘들이 어떻게 이 모양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안 쪼그라들어? 플러스인데 왜 마이너스 안 붙어? 되게 이게 원자핵이 졸라 세다며 라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러더퍼드가 뭐야? 아, 원자핵이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얘들을 돌려요. 그럼 어떻게 돌린다는 거야? 근데 얘가 돌아. 근데 어떻게 모양이 유지가 되냐고 그런 거죠. 태양처럼 행성을 돌려. 그럼 궤도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그 궤도는 어떻게 유지되는데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에 의하면 태양이 행성을 끌어당기는 인력과 행성이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원심력의 균형에 의해 행성들이 계속 태양의 주위를 돌 수 있는 거죠. 이건 알아요? 속도, 인력, 그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도는 거라고. 근데 음전하를 띤 전자들의 행동은 전하를 띠지 않은 물체와는 다르다. 전자는 전자기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원자핵 주변을 돈다고 해도 계속해서 전자기파를 복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자가 계속 전자기파를 방출하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속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줄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면 결국 원자에 쳐서 붙겠잖아요. 그러면 다시 쪼그라질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원자는 졸라 안정적이잖아요. 그게 이제 러더퍼드 모형의 단점이에요. 근데 이거와 같은 문제가 보어에도 또 있어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어디 갔어? 러더퍼드 모형 뭐야? 전자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전자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붙잖아요. 그러니까 붙어야 되는데 왜 안 붙냐라는 거지. 계속해서 전자가 운동하면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돼요? 소모할 거 아닙니까? 소모되면 어떻게 돼요? 소모되면 속력 줄죠? 그럼 어떻게 돼? 원자에게 전기력으로 인해서 붙어버림. 즉 안정성 설명을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어는 여기다가 뭐 추가한 거예요? 일정 궤도, 특정 에너지 준이라는 말을 설명한 거예요. 네. 왜? 특정 궤도를 돈다.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해서 성립을 한 거예요. 특정 궤도,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질 때는 이렇게 돈다고. 근데 그 특정 에너지 값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거를 방출한다는 거야, 빛을. 그냥 지 맘대로 정한 거예요? 맞아요. 궤도를 돌 때는 에너지가 안정적이어가지고 에너지 소모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지 맘대로 정한 라고 보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까인 거예요, 또. 그래서 까였잖아.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야? 보어가 매우 기발한 방법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 안정성이 어디 안정성. 아, 정 맞아요. 정. 정이에요? 예, 정. 근데 보어가 뭐래? 여기서 이제 숟가락 얹죠? 러더퍼드 모형의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가설을 세웠다. 뭐야? 전자는 러더퍼드 원자 모형처럼 원자핵 주변을 돌아요. 도는데 무질서하게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나오죠. 특정 에너지 준위. 이제 여기서도 우리 아는 거 아닙니까? 특정 에너지 준위. 원자 전자 껍질을 따라 핵 주변을 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만 돌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만 돌 때는 어때요? 전자기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지만 딴 데로 이동하면, 요 궤도를 벗어나면 준위 차이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그냥 사기죠. 이 특정 궤도를 돌 때는요, 어디 갔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한동력이에요, 그럼? 그게 그렇죠. 그게 이제 또, 근데 그래서 보어 원자 모형은,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설명할 수 없는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모형 역시 문제점이 발견됐죠. 그게 어디에? 우리 수특에 있죠. 우리 수특에. 가속도 원리. 하지만 결국에는 뭐야? 돌다 보면 물체란 속력을 가지고, 속력이 있으면 결국 뭐예요? 에너지를 소모하기 마련이다. 가속도 원리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가속도는 떨어지기 마련이야. 그럼 어떻게 돼? 속도가 줄는 순간 다시 붙어. 결국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렇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껍질만 가지고, 요 껍질을 계속 돌아. 근데 결국에는 뭐야? 가속도 운동의 원리에 따라서 또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도 에너지 소모하잖아. 에너지 소모되면 속력 줄잖아. 그럼 또 붙잖아. 똑같은 이유로 또 까요. 가속도 원리를 수정하면 되는. 예? 그거는 이제 우주에서는 오히려 가속도가 없으니까 속력 딱 하면 계속 간다며.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공기 중에 마찰로 인해서 오히려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멈추게 될 거라는 거지. 공기 저항을 안 받을 수도 있다. 분자 안에서. 오히려 원자가 더 세지 않을까요? 그 공기 분자 같은 거랑 부딪히면 완전히 그냥 박살날 텐데, 방금. 오, 고현이가 부딪히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했어요? 보어 모형인데 보어가 존나 얼탱이가 없죠? 보어가 이게 특정 궤도를 돌 때에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아요. 이게 존나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궤도라는 말이 뭐예요? 맞아, 특정 에너지 준이에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서는 뭐 전자껍질 이런 말로 나왔습니다. 내가 생각했는데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방출되더라. 아니 모든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언젠데? 아, 그거 특정 궤도를 벗어날 때. 궤도 간 이동 시. 그래서 장점은 전자가 아니지, 원자지. 원자가 안 쪼그라드는 거는 설명했어요. 근데 단점은요, 또 까여요. 여기서 일부 현상 설명 불가라고 했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까여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일부 현상이 수특에서는 다원자인가? 다전자. 그러니까 이게 수소는 설명 가능한데 뭐 여러 개의 전자인가? 수소원은 설명되나? 복잡한 원자인가? 다전자 원자죠? 그리고 가속도에 걸렸나? 가속도 원리. 근데 그 전화를 띄는 가속도에 걸릴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슈레딩거죠. 그래서 슈레딩거까지 쓸게요. 아니, 니들 이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거 가지문으로 내고 슈레딩거 나지문으로 내가지고 복합지문 낼 수 있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수특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이거 안 하는데요? 네. 하면은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안 돼요. 그럼 이걸 외부지문으로 쳐내겠어. 개꿀이지, 그럼. 그러면 보호 모형이 쌤이 아까 그린 이 모양이에요? 네, 보어가 이제 그 특정 궤도를 돌고 있는 거죠. 아니 유준 쌤이 저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갖다가 나한테 막 설명을 하는데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보어는 딱 정해져 있어. 이렇게 돌아. 보어는 이렇게 딱 돌아. 애들이 이렇게 돌아. 딱 이게 이것만 돌아. 근데 러더퍼드는 이게 지 좆대로 임마. 그러니까 요 러더퍼드는 요 안에서 전자가 지랄 연병으로 돌아요. 이게 러더퍼드 모형이에요. 전자가 막 돌아가. 근데 이 특정 안에서만 돌아. 그러니까 이거 안정성이 말이 안 되지. 들뜬 상태 보고 예은이 상태 바닥 상태다. 그래서 요거를 읽고 그대로 어디로 가? 수특으로 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요. 네. 전자에게 붙지만 그럼 쪼그라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원자라는 게 원자 핵이고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게 하나를 구성한 거죠. 근데 이 부피가 이렇게 얘가 얘를 붙으면 부피가 딱 쪼그라졌죠. 그러면 네 몸 같이 확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치? 이 떨어져 있는 걸 지금 왜 떨어져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어야 정상인 거야. 떨어져 있어야 돼. 근데 얘들이 얘기한 걸 보니까 떨어진 거를 입증을 못 하는 거야. 왜 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계속 태클이 걸리는 거라고.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계속 까이는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도 컷, 보어도 컷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슈레딩거예요. 그냥 그렇게 쳐. 그래서 슈레딩거가 뭐래? 이거 도는 거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있어. 그래, 그거야. 아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원자 핵이 이렇게 있죠. 전자가 어딘가에 있겠지예요. 전자가 어딘가에 있겠지? 이런 겁니다. 어딘가에 있겠지. 이게 다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또 확률 갖다가 또. 그렇지. 이쪽에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진하고. 근데 그 진한 부위가 그 릴스 보어의 그 궤도랑 일치한다. 그렇죠. 하고 보니까 뭐 그 반지름에 이렇게 일치하더라.